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드디어 올릴 때가 됐죠. 그 작년 한 중반쯤부터 요 PPT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아마 작년쯤 이맘때 총정 영상을 보시면 그냥 한글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방식으로 바꿨는데 어, 고생들이 많구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생들이 많구먼도 많구먼인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사진들 한 번씩 보시면서 저 사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들이었는지 한 번씩 이렇게 기억 속에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이제 진도의 시작이 청동기였죠. 청동기. 그 앞전에 구석기 신석기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걸로 넘어가고 시험엔 안 낼 거라고 했었죠. 청동기가 첫 시작인데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도구죠, 도구. 청동기의 특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속성이기 때문에 날카롭고 빛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흔하지 않다라는 거. 많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런 특징들이 청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신분상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분제가 형성이 된다는 거. 신분제가 형성되면서 사회 체계가 생기고 이게 국가가 형성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최초의 국가가 생기는 시점은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청동기 이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재정일치 사회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청동기를 무기로도 쓰지만 제사용 도구로 쓰면서 그 제사장이 자신이 어떤 신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그걸 의존해서 자기의 권력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재정일치 사회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제사장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비파형 동검, 뭐 거친무늬 거울.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청동방울이라고 하죠. 농기구는 농기구를 청동기로 만들 수는 없죠. 흔하지도 않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날카롭다는 것이 강한 소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농기구를 청동기로 만들 수는 없고 이렇게 반달 돌칼을 만들고 있다. 돌로 된 소재로 농기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무덤으로는 고인돌이 많이 발견이 되죠.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철기는 이제 당연히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어떤 현상이 군사력이 발달하고 농업이 성장하고 이게 이제 철기가 들어오는 것의 영향이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물이 조금 이제 형식이 바뀌죠.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은 다 소재는 청동이에요. 다 이제 제사용 도구들이고 철기 시대로 넘어와도 제사에 쓰는 도구들은 아직 청동으로 만들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냈다 소재는 재료는 청동이지만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조선입니다. 당연히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유물이 비파형 동검, 고인돌, 거푸집 이런 것들이죠. 요 맨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거푸집이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비파형 동검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인돌이죠. 거푸집은 기억나시죠? 저 틀이죠, 틀. 저기다가 이제 청동 녹은 쇳물을 붓고 차갑게 식히면 도구가 되는 거죠. 저 모양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고조선도 역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제사를 열어서 왕이 이 제사의 제사장이 돼서 이 제사를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청동기 시대에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성립이 되고 청동기 바탕 위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립이 되고 그 위에서 고조선이 성립된 상태에서 철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위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교체기에 위만 조선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고조선은 한반도 남부에 있는 진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한나라의 불만을 샀었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한나라가 이 중개무역에서 오는 자신들의 손해를 참지 않고 고조선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격 때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멸망으로 인해서 한 사군이 고조선이었던 지역에 설치가 되죠. 낭랑, 진번, 임둔, 현도. 낭랑만큼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이 제일 큰 영향이죠. 철기가 한반도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조선의 법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뭘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생명 존중,
그다음에 농경사회다. 그다음에 신분제 사회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8조법 중에 나와 있는 세 개에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부여 역시 부여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초기 철기 시대니까 다 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부여는 왕이 있죠. 왕칭호를 사용하고 있고 왕 아래 부족 단위로 사출도가 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일책 12법. 무언가 잘못이 발견되면 상대한테 끼친 피해의 12배를 배상하는 일책 12법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순장문화. 귀족 한 명이 죽으면 그 부하들을 따라 죽이는 순장문화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제천행사는 웬만하면 다 있죠. 근데 이름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꼭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구였어요. 그다음에 고구려는 수도가 졸본으로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왕이 있죠. 왕이 있고 왕이 있는 사회고요. 왕 아래 이제 5개 부족의 그 부족장들을 대가라고 부르죠. 이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가회의죠. 그래서 왕이 있지만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제가회의에서의 결정이 왕보다 더 강하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부여나 고구려가 똑같죠. 왕이 있지만 그 아래 부족장들이 다 모이면 그들의 힘이 더 센 그런 모습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옥제, 형사취수제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죠. 서옥제라고 하면 아들을 미리 여자 쪽에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형사취수제는 기억나실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죠. 그다음에 옥저는 왕이 없고요. 여기는 민며느리제, 골장제. 민며느리제는 딸이 이제 남자 쪽으로 시집을 어릴 때 미리 가는 민며느리제고요. 골장제는 가족 공동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 안에 간단히 묻어놨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같이 함께 묻어드리는 이런 게 이제 골장제였죠. 그다음에 여기는 제천행사가 없고요. 왜 없는지는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해는 역시 왕이 없고요. 책화라는 그래서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해서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서면 뭔가를 배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런 거죠. 뭐 다른 반 학생 출입 금지 뭐 그런 느낌이죠. 책화 기억해 주시고요. 제천행사는 무천이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사마는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개를 사마한이라고 하는데 마한은 나중에 백제가 되고 변하는 가야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되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도 왕이 없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만 재정 분리 상태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분리된 상태고 어, 종교적 지배자가 천군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고 이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관리하는 종교적 특별구역이 소도라고 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 생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덩이쇠라는 걸 굉장히 화폐처럼 쓰기도 했었다.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덩이쇠라는 걸 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쇳덩어리를 화폐처럼 쓰기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천 행사는 여기는 2번이었죠. 계절제, 수린날 이렇게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 잠깐 일시정지 하시면서 쭉 봐두세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비교를 해서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꼭 한번 요거 캡처를 따시든 일시정지해서 봐두시든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랑 각 국가들 위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왕의 여부, 제천 행사, 그다음에 각 국가별 고유 풍습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삼국 시대에 들어갑니다. 고구려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왕 단위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사군에 저항하면서 성장한 국가라고 보셔도 되겠고 한사군 기억나시죠? 고조선을 한나라가 무너뜨리고 고조선이 있던 지역에 설치했던 게 한사군이었죠. 한사군에 저항하면서 성장했던 국가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고요. 첫 수도는 기억하시다시피 졸본이었고요. 건국자는 고주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상식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은 굉장히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선진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다음에 철광석이 많은 게 특징이고 그래서 그만큼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도 이제 옥저를 막 공격하면서 이제 식량을 빼앗아 왔던 그런 모습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철기가 발달해도 좀 군사적 방향으로 많이 발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고요. 어느 왕 때 옮겼는지는 아직은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기본적으로 고구려 사람들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왕 단위로 배우는 태조왕이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은 당연히 아니지만 고구려의 건국자는 고주몽이고요. 왕으로 하면 동명성왕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왕 단위로 공부하는 첫 번째 중요한 왕은 태조왕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부를 확립하고 이제 이 오부를 확립했다는 얘기는 오부 말고도 다른 작은 부족들도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통폐합하고 정확하게 오부로만 남겨뒀다. 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아래에 있었던 옥저와 동해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인데요. 고국천왕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고구려 왕들 중에서 탑 티어 4명 얘기했었어요. 그죠? 고국천왕이랑 소수림왕이랑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탑 티어 4명이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예요. 방위명 오부를 그래서 요거 기존의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옮겨오면서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방위명 오부로 성립시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의 개성을, 부족의 어떤 정체성을 없앤다는 거, 그래서 일반 행정화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왕의 상속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죠. 그동안에 형제 상속이었다가 부자 상속으로 바꾼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을파서호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해서 진대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춘대 춘합 기억나시죠? 뭐야, 봄에 힘들 때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 진대법이었죠. 백성들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을 이제 도와줘서 그 백성들이 왕을 지지하게끔 만들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미천왕은 낙랑을 소멸시켜서 우리나라 안에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낙랑 소멸 보시면 가야 내용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금관가야가 낙랑 소멸 이후로 약해진다는 거 꼭 떠올려 주시고요. 고국원왕은 이제 원통에서 고국원왕이죠. 북방민족, 유목민족이었던 전현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백제 근초고왕한테 평양성에서 이제 전사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요 근초고왕 안 써놨지만 백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써드릴게요. 그래서 고국원왕 전현한테 침략당한 거 부담도 역시 저게 더 중요하겠죠. 백제 근초고왕한테 평양성 공격을 당하면서 이걸 나가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당했다는 거.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이때는 아직 평양성이 수도가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수리왕입니다. 고국원왕 때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제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왕이 소수리왕이죠. 소수리왕은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불태율, 그죠? 그래서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하고 율령 반포하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왕권 강화하고요. 태학 설립함으로써 교육, 그다음에 율령 반포하면서 법 체계 완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성장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 건국을 하죠. 그래서 한강은 이제 농업에도 유리하고 한반도의 중심이자 또 중국과도 이제 중국과의 선진물 수용도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철기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백제에서 좀 중요하게 볼 왕 하면 첫 번째로 볼 왕이 고이왕이죠. 율령제, 관등제, 관복세 정비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고이왕이 준비를 해 줌으로써 가능했던 전성기가 근초고왕이죠. 백제는 다른 나라보다 한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성기가 빨리 오죠. 그래서 벌써부터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 앞전에 있었던 고이왕 때 율령제, 관등제, 관복세 이런 것들이 근초고왕의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시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근초고왕 때 왕이 부자 상속을 달성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평양성에서 전사시키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남조 일본과 외교를 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에 실지도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아직기 왕인 박사 보내서 유교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지도 그다음에 아직기 왕인 박사를 보내서 이렇게 일본의 유교를 전파했던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침류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침류왕 이 사람은 사실 집권에 있었던 연도도 1년밖에 안 돼요. 아무튼 불교 수용이 이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침류왕 하나밖에 없지만 그게 불교 수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 경주, 지금의 경주 지역의 사로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이 되죠.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즉위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부가 대표회의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고구려의 오부 제가회의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타가 났네요. 화백회의라고 하죠. 그렇게 육부의 각 부족장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귀족회의를 화백회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박씨, 석씨, 김씨 교대로 왕위에 즉위한다는 거. 왜냐면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안 보이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도 감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빨간색 돼 있는 여기죠. 경상북도 경주시.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너무 구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국가의 발전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라 배우는 동안 우리가 느리다라는 얘기를 되게 지겹게 했을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죠. 그다음에 이제 왕 단위로 보면 뇌물마립감 때 이제 드디어 김씨가 박씨, 석씨를 제끼고 왕위를 독점 세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왕 칭호가 마립간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거서관, 뭐 이차웅, 사사, 뭐 거서관, 이차웅이 뭐야?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많은 용어들을 쓰다가 요때 이제 마립간을 쓰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 그때 이제 뭐 백제, 가야, 외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엄청 괴롭히죠.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게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광개토대왕은 요거를 잘 도와주면 신라 정치에 간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호우명 그릇이죠. 그다음에 이제 눌지마립간 때는 드디어 이제 왕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신라의 왕위 계승 발달은 다른 나라는 바로 부자 상속으로 가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가 필요했다는 거. 일단 김씨가 독점사에서 파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이 부자 상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의 정치 간섭을 탈피했다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요때 되면은 고구려가 왕이 장수왕으로 바뀌죠. 그래서 장수왕이 남진을 시작하려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의 정치 간섭이 아니고 고구려의 직접 침략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나제 동맹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야는 뭐 변환 지역이었었죠. 철기가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로 판갑옷, 덩이쇠 이런 것들 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왜 변환, 낭랑, 중개무역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많이 발달했던 게 이제 금관가야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제 가야를 어떤 가야가 연맹식으로 있죠. 근데 그 가야 연맹의 맹주 반장 역할을 했던 게 금강가야다. 그다음에 가야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점은 이 연맹이 하나의 큰 국가로 통합되지 못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약화되는 건 아마 두 가지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은 낭랑이 고구려 미천왕 때 소멸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야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손실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고객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낭랑이 무너지면서 되게 중요한 고객 하나를 잃어버린 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낭랑이 중국 애들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선진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였는데 그게 막혔죠. 그래서 낭랑의 소멸 때 조금 위기를 겪다가 이때 결정적인 타격을 받죠. 신라의 뇌물마리간이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광개토대왕이 그 도움에 응해서 도와주러 내려오죠. 이때 신라를 돕는답시고 여기저기 공격하고 다니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 금관가요도 광개토대왕의 공격에 당했던 거죠. 이때 이제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가야의 어떤 맹주로서의 역할, 반장 역할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준비해준 왕은 소스리왕이었죠. 불태율 꼭 기억하세요.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은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죠. 광개토대왕은 뭐 영토를 넓게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동 그리고 만주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지도 못 그려드려요. 네, 기억하시고 만약에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찾아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라 신라 뇌물마립간의 도움 요청에 응해서 신라를 구원해주고 그 이후로 정치를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뇌물마립간 때였고 이걸 증명해주는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때 이제 금강가에도 광개토대왕한테 타격을 받게 되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것도 하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신라가 정치 간섭을 받았던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어느 정도 교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아버지 때 충분히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병사를 남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적은 병력으로도 아버지께서 차지하셨던 만주걸판을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방법이 군사가 아니라 외교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에 지금 갈라져 있는 남조, 북조, 그다음에 북방민족까지 유연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남북조와 유연 모두 친하게 지내는 다면 외교를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죠. 본인이 이제 국내성 바탕의 귀족들을 좀 벗어나고 그다음에 남진 정책도 해야겠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평양성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진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백제 아니면 신라인데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고 요 과정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죽게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왕이 죽는 모습이 보이면 죽인 왕, 죽인 나라, 죽은 왕, 죽은 나라 꼭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고국 원왕이 죽는 거 봤을 때는 백제 근초 고왕이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인 거고요. 이 경우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한성에서 죽인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업적을 충주 고구려비로 남겼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도 길어서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를 기리는 내용을 광개토대 왕릉비로 남겼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 전성기의 자신감을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어떤 관념,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관념은 나중에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이렇게 당하는 걸 봤으면 백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봐야겠죠. 그래서 백제는 수도를 잃어버리고 왕이 죽은 상황이지만 무너지진 않았죠. 그 이유는 그 왕의 장성한 아들, 다 큰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아들이 문주왕이죠. 문주왕. 그래서 사실은 그 앞전에 계로왕 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계로왕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장수왕이 아마 우리 백제 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 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위한테 국서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북위가 이걸 거부하죠. 왜? 장수왕의 다면 외교 때문에. 그래서 장수왕의 다면 외교 때문에 중국의 북위는 이미 고구려와 친한 상태죠. 그래서 계로왕이 직접 북위에 국서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도움을 거절당하게 되고요. 결국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장수왕에 의해서 수도 한성을 잃고 여기서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문주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주왕이 이미 장성해 있고, 그리고 나라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빠르게 즉위를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즉위하고 수도를 빠른 속도로 이제 지금의 충남 공주죠, 웅진으로 천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상태는 굉장히 안 그래도 백제는 이렇게 뭐 강이 많이 흐르고 평야가 많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귀족들이 많이 형성돼 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나라를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귀족들이 이 틈을 타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더 뭔가 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던 게 동성왕이죠. 이때는 이제 수도가 당연히 웅진인 시대겠죠. 그래서 동성왕 때는 신라나 남조, 중국의 남조 등과 외교를 조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이제 백가의 난으로 무너지게 되죠.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 올라오는 게 무령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백가의 난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령왕이 기존의 반란을 진압하고 올라온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보여준 왕이고, 그걸 증명하는 게 22담로라는 각 지역의 왕족을 파견해서 귀족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꼭 그래서 22담로의 왕족 파견은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하나 더, 동성왕과 무령왕 때는 수도가 어디였다? 웅진이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성왕이죠. 성왕이면 백제의 어떤 극복 과정, 위기 극복 과정이 거의 완성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수도를 다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충남 부여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 천도의 의미가 앞서서의 천도와 다르다고 했었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는 건 사실상 도망의 의미고, 여기서 사비로 천도하는 건 정리, 각오 이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계층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내려오고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로 내려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가 한 계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사적 뿌리인 불이 역사적 뿌리인 부여에 대한 진정한 어떤 계승은 우리 백제가 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남부여라고 이름을 개칭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불교를 장려해서 일본의 노리사치계를 파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일본에 뭐 보내는 건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과거 옛날에 근초고왕 때 칠지도랑 아직기 왕인 파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신라진흥왕이랑 공동으로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이거 성공하죠. 성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라진흥왕한테 배신당해서 한강 지역을 모두 잃게 되고,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하죠. 그게 관산성 전투였어요. 근데 여기서 복수에 실패하고 전투에서 지고 본인은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왕이 죽는 모습이니까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백제 근초고왕한테 고구려 고구려왕이 죽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구려 장수왕한테 백제 계로왕이 죽었던 거.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신라 진흥왕한테 백제 성왕이 죽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는 일단 지징왕, 왕이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것부터 마립간으로부터 졸업했다. 그래서 왕 칭호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고 국호를 신라로 정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뭐 우산국이니 뭐 아니면 뭐 주군제니 이런 것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왕칭호, 국호를 신라로 정했다.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왕은 법흥왕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어요. 그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과 전성기를 준비시켜주는 왕 꼭 기억해달라고. 어, 전성기를 준비했다고 하는 법흥왕의 활동 내용을 보면 일단 병부를 설치해서 왕의 국가의 모든 군사력이 왕한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요 전에는 각 부족장들한테 허락을 얻어서 부족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군사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병부가 설치되고 난 뒤로는 왕이 국가의 모든 군사력을 장악하고 독점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빠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 반복 학습이 돼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말해도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막 느리게 얘기하면 이미 1.25 막 1.25배속, 1.5배속 그렇게 듣지 않나?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병부를 설치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이 그 나라 군사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관등제, 골품제를 정비하는데 골품제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품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일단은 귀족인데 그 귀족들 안에서 서열이 나뉘는 거라는 거.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진골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왕족이라는 거. 그래서 왕위 계승 후보군이라는 거. 요거 나중에 통일신라 들어가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골품제의 적용을 받으면 일단은 귀족이다. 근데 그 귀족들 안에서 서열이 나뉘는 거다. 그다음에 골품제 중에서 진골 귀족은 모두 왕족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요 골품제라고 하는 건 신분별로 승진 한계선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교를 수용하는데 이때 2차돈 얘기 하얀 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돈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했을 만큼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을 이겨내기 위해서 2차돈의 이야기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호를 사용해서 지금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다라는 걸 말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강가야가 이미 약해져 있었죠.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전성기 진흥왕입니다. 황룡사를 창건하죠. 이거 어디에 창건해요? 경주죠, 경주. 수도 경주. 수도 경주에 황룡사를 창건함으로써 종교에 대해서 앞서서 버풍왕 때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받아들이죠. 이제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황룡사 창건의 뜻이에요. 그래서 황룡사를 창건함으로써 앞으로 신라는 무조건 재론의 여지 없이 어떠한 반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뭘로 가겠다? 불교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랑을 정비하죠. 이거 청소년 단체 기억나시죠? 그 잘생긴 애들 뽑는 거. 우리 아이유 사진 봤던 화랑 정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을 이때 완전히 확보하죠. 여기에는 이제 백제 상황에 대한 배신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강유역 프로젝트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한강유역을 이렇게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강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뭐 한반도의 중심이고 농사가 잘 되고 많이 있지만 결국 중국과의 문물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역기관인 당항성을 설치하는 게 한강유역 점령 프로젝트의 완성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대가야를 완전히 병합하죠. 그래서 가야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 금강가야 병합, 진흥왕 때 대가야 병합을 끝으로 가야의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가야 파트를 그냥 건너뛰는데 마땅히 볼 게 없어서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금강가야가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된 뒤로는 대가야가 연맹의 맹주 역할을 했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봤지만 잘 안 됐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볼 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 순수비를 설치했죠. 뭐 구체적인 이름을 보면 뭐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뭐 북한산 순수비 많이 있는데 뭐 이름들을 다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순수비의 의미를 보시는 게 좋죠. 왕이 직접 새로운 점령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지역을 정복했고 여러분들이 나라가 바뀌었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절대 여러분들 차별할 생각 없고 존중할 거고 지켜드릴 거니까 살아오시던 대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된다. 이렇게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담아서 직접 점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이런 걸 위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닌다라는 걸 순수한다고 하죠. 그 순수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절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드리겠다 이 약속을 이제 돌에 새겨서 약속을 이제
고정하는 거죠. 그걸 순수비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순수비를 설치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고 캡처 따는 게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영토 확장은 이제 계속 영토 확장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넘어가더라도 불교 수용 율령 반포 부자 상속은 딱딱딱 왕이 끊어지잖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신라의 부자 상속은 왜 여기서 찝는 거예요? 신라는 왕위 계승 방식이 두 단계로 발전하죠. 딴 나라는 그냥 바로 왕이 부자 상속으로 가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뇌물마립감 때 김씨 독점 세습이 있고 그 다음 눌지마립간 가서야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두 단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가야는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합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야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가야를 쳐주지 않고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 중국에 큰 변화가 있게 되죠. 그동안 위진남북조였던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이 되게 되고요. 수나라는 중심국가가 된 만큼 고구려한테 우리 문명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중심 국가니까 주변 국가인 다른 나라들은 우리한테 복속해라, 이런 요구를 주변 국가한테 다 하죠. 근데 주변 나라들이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유일하게 듣지 않았던 나라가 고구려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뭐가 있었으니까,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이걸 거부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수나라와 고구려는 언젠가는 영혼의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거죠. 신라는 이 시기에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미움을 사죠. 그래서 특히나 백제한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고구려한테도 압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신라가 한반도 안에서 한강 유역은 차지했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건 점점점 신라도 고구려한테 압박감을 느끼고 수나라도 고구려에 대해서 왜 우리 말을 안 듣지? 이런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나라와 고구려가 영혼의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형성되는 게 십자 외교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다음에 여기에 상대하는 신라, 수. 나중에 당나라로 바뀌어도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 외교가 형성이 된다는 거. 백제랑 외는 원래 친한 거고, 제 고구려랑 백제는 신라한테 한강을 뺏겼다는 그런 공감대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고구려랑 돌궐은 뭐예요? 고구려가 언젠가는 수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단독으로 맞짱 뜨기가 좀 그러니까 돌궐과 친분 관계를 쌓는 거죠. 그다음에 신라는 한반도에서 지금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 아니면 대안이 없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세로축, 그다음에 수당 신라의 가로축, 이렇게 십자 외교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고요. 결국 상대가 덩치가 큰데 반드시 싸워야 되면 가장 승률을 높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선빵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수나라 건국자였던 수문제가 30만 병력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이걸 실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병력을 대폭 늘려서 113만 대군으로 공격해보지만 또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게 날랜 군사다 이런 표현 쓰는데 좀 싸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병사들을 뽑아서, 능력 있는 병사들을 뽑아서 30만으로 추려서 한 번 더 평양성을 공격해 보려고 하는데, 요걸 막아낸 게 살수대첩의 을지문덕이었죠.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되죠. 이 뒤에도 몇 번 더 시도를 해봤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어떤 분노에 못 이겨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결국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아내게 된 거고요. 수나라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죠. 당나라. 당나라를 여당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여당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수 전쟁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 있죠. 아무튼 당나라가 건국된 초기에는 이제 친선을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친선은 진짜 친하게 지냈다 이게 아니고, 그죠? 당나라도 수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니까 고구려를 함부로 공격하기가 부담스럽고, 고구려도 어쨌든 중국을 통일한 국가니까 함부로 이렇게 들이대기가 조금 두렵고, 서로 간에 부담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서로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태중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고구려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양 국가에 비슷한 사람이 올라오죠. 중국 쪽에선 당나라가 당태중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랑 언젠가는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고구려에 조금씩 강경한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해서 고구려가 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천리장성을 쌓죠. 근데 이 천리장성 지휘 감독 중에 한 명이었던 연개소문.
이 사람도 당태종이랑 똑같이 언젠가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킨다 그러죠. 자기의 생각을 생각대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왕 영유왕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집권을 하고 본인 마음대로 보장왕을 세우죠. 아무튼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연기소문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양측에서 집권을 한 거예요. 중국에선 당태종, 고구려에선 연개소문. 언젠가는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양측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심판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당태종이 사실 잘 싸우죠. 웬만한 성을 다 차지하는데 마지막 안시성 싸움에서 안시성을 차지해내지 못하게 되면서 당태종이 퇴각을 하고 그래서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도 고구려가 막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가 어떻게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를 다 막아낼 수 있었는가? 산악지형을 잘 이용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철기 문화에 강하다는 거. 그래서 뭐 개마무사 이런 것들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인데요. 삼국 통일의 첫 단계는 나당 동맹이죠. 신라는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고구려한테도 도와달라고 해보죠. 근데 잘 안 되죠. 일본한테도 도와달라고 해본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백제의 절친이니까 또 잘 안 되고 결국 신라한테 답은 당밖에 없다. 그죠? 당나라밖에 없는데 당나라한테도 처음에 갔을 때는 거절당하죠. 막 니네 나라가 왕이 여자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거절당하죠. 근데 이제 김춘추가 이제 이번엔 진짜 성사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직접 가서 이런 제안을 하죠. 두 가지 그 기억나시죠? 어떤 제안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대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상대가 얻을 거 당나라한테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만약에 계획대로 다 성공한다면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 그다음에 전략은 뭐였어요? 그동안처럼 고구려만 때릴 게 아니고 백제 먼저 때리자. 그래서 이렇게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 그다음에 고구려보다는 그동안 고구려 많이 때려봤으니까 고구려보다 훨씬 약한 나라인 백제를 먼저 때림으로써 어, 고구려를 양면 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신라가 당나라에 대해서 병참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식량을 보급해 주고 이런 것들 보급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당나라도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형성되죠. 이게 이제 통일 작업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백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되고 이때 마지막 전투가 이제 신라의 김유신과 백제의 계백이 싸웠던 그 화랑관창 그 얘기 막 뭐 처음에 이제 16살짜리 꼬마애가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싸워서 돌아오고 뭐 그다음에 뭐 목이 잘려서 말에 매달려서 돌아오고 거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황산벌 전투였죠. 충남 논산에. 그다음에 결국 백제가 황산벌 전투를 끝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무너졌다는 건 수도였던 여기가 함락당하는 거죠. 어디겠어요? 사비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바뀝니다. 문무왕으로 바뀌고 약속대로 백제가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고구려겠죠.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열심히 싸워보다가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3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데 고구려가 무너졌다는 건 고구려의 수도인 여기가 함락당했다는 거죠. 어디겠어요? 평양성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고구려 백제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삼국통일 작업이 끝나지 않았죠. 왜? 당나라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욕심을 부려서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 신라 지역에 계림도독부,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부를 설치해서 안동도부가 제일 급이 높죠. 그래서 안동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을 보이죠. 당나라가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욕심을 부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나당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이 나당 전쟁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이렇게 신라를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결국 육지에서의 매소성, 바다에서의 기벌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이김으로써 당나라를 몰아낼 수 있게 됐다. 근데 여기서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신라 입장에서는 이때 나당 전쟁을 벌이긴 하지만 당나라랑 끝까지 안 좋게 갈 계획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결국 당나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길 원하니까 이때 요 지금 갈등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잘 지낼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렇게 나당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당나라한테 끊임없이 약속대로 대동강 이북은 줄 테니까 우리 전쟁 그만하고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낸다고 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인데요. 통일신라가 됐으니까 이제 통일신라의 어떤 통일된 국가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죠. 그걸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자기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귀족들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귀몸돌의 난을 진압하는 거였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제도로는 이때부터 삼사문구 떠올리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 신라 세계 지역, 백제 시계 지 백제 세계 지역, 고구려 세계 지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민족 통합을 끌어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 오소경은 수도가 너무 경주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의 광역시 느낌으로 5개를 둔다고 했었죠. 그게 오소경이라고 했었고, 에, 그다음에 상수리 제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구려나 백제 같은 지방 귀족들의 자제들을 수도 경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명분 자체는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보내지만 사실상 인질이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제도는 여기도 삼삼은 구죠. 구서당 10정 이렇게 구서당이 중앙군이죠.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도 이 구서당 중앙군에 편입시킴으로써 우리가 너희들을 그만큼 믿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10정은 각 주당 한정인데 국방 제 국경이 있는 국경선이 있는 한주 지역에는 한정 더 둔다. 그렇게 근데 뭐 한주 이런 주의 명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구서당 10정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냥 국경 지역에 있는 주에 한정 더 둔 거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관료전과 노급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사병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관료전, 노동력을 거둘 수 없는 관료전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노급을 빼앗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덕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죠. 사실 지급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인정해 준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정전이라는 토지 재산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되죠. 그래서 경덕왕 때는 왕권이 쭉 강해지다가 정점이면서 동시에 꺾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꺾인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급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뭐 해골물 기억나시겠지만 당시에 불교 논쟁을 좀 좋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불교를 백성들에게 경전 안 봐도 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쉽게 대중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화엄종을 배워와서 화엄종을 우리나라에서 개창하고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만물의 조화를 강조했었다. 어쨌든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둘 다 뭐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조화를 강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서로 다른 나라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사람이 이제는 통일신라 한 지붕 아래 살게 됐기 때문에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당시에 시대의 의식이 조화였고 이 시대 의식을 원효와 의상이라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종이 좀 유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선종은 경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경전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고민 많이 하고 참선하고 수행하고 이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게 선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육두품 중심으로 유학이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육두품들은 요것 때문에 뭐 골품제 때문에 승진 한계선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승진의 한계선이 있지만 그래도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당나라의 외국인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해서 합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사실 가슴 한켠에는 이 골품제라는 승진 한계선이 있다는 이 사회, 이 신라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빈공과에 합격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죠. 최치원 말고도 많이 있지만 최치원이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좀 일을 잘했다고 좀 유명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해인데 사실 발해는 뭐 대조영이 건국했고 그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다음에 요때 시대가 한반도 남부에는 누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북부에는
대동강 이북이죠. 여기에는 발해가 있기 때문에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요것도 머리 한켠에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대동강 이북은 약속대로면 당나라 땅이어야죠. 그리고 신라가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죠. 넘겨주죠. 근데 발해가 등장함으로 해서 당나라는 원래 약속받았던 대동강 이북의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도 한켠에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인지 결국에는 발해와 당나라가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무왕 때였죠. 그래서 무왕 때 당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해도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당나라가 발해를 인정해야 됐고요. 어, 발해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당나라랑 싸우고 지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다음 문왕 때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왕 때 전성기여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삼성육부제 특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뭐 무슨 뭐 군사 조직이 뭐 지방군 10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온돌도 있는데, 사실 정해공주의 그 무덤 모주림 구조 기억나시죠? 무덤 천장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여러분들 뭐 그죠?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외교문서. 발해도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신라의 최치원도 기억나시죠? 발해는 옛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본도 발해에 국서를 보낼 때 고려 국왕 누구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발해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던 게 전혀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던 걸 보면 발해인들 스스로가, 그리고 당시에 국제사회의 표준적인 인식이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남북국 시대 국제교류 볼 텐데요. 통일신라는 나당 전쟁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당나라로부터 나오는 선진 문물이 너무 간절한 나라기 때문에 결국 당나라와 가장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당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뭔가 교류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신라도 역시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었다. 그 나당 전쟁 그때 잠깐 갈등인 거지 결국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빈공과죠. 빈공과 하면 꼭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게, 당나라의 빈공과라는 외국인 전용 대상 시험에 신라인들 중에서 특히 누구? 육두품들이 많이 봤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초의 스님이시죠. 해초 스님. 그래서 이분이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은 인도죠. 인도를 가는 길에 당나라를 거쳐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너무 많이 가고 또 오랫동안 머무는 분들도 생기니까 이제 당나라에 신라타운이 생긴 거죠. 마치 한인타운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신라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신라타운을 신라방이라고 하고요. 그 신라방을 관리하는 관청을 신라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라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절을 신라원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본이랑 서역 같은 나라들, 서역이라고 하면 아라비아 쪽을 얘기해요. 일본이나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과도 기억나시죠? 한강점령 프로젝트의 완성, 무역기구, 당항성, 그다음에 경남의 울산항 이런 항구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또 신라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발해인데요. 발해는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교역이 없이는 경제 운영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와 한때 싸우기도 하지만 당나라와 결국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발해도 당나라와 한때 싸웠었지만 결국 당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해는 온갖 길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신라도를 만들어서 통일신라와도 교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주도, 조공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당나라와도 교류를 하고요. 일본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본과도 교류를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과 나름의 길을 만들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변국 대부분과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 이제 신라 사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인데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노급 때문이죠, 노급. 그래서 이
경도강 때 노급이 부활되고 나서 각 진골 귀족들이 드넓은 노급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사병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왕의 계승 분쟁이 점점 더 심해지죠. 이 계승 분쟁이 심해질수록 진골 귀족은 자기가 더 강해져야 되니까 노급으로부터 그 노급에 살고 있는 평민들한테 더 많은 수탈, 더 많은 걸 빼앗게 되고요. 그게 병사로 징발하는 거든 농작물을 빼앗는 거든 더 많은 걸 빼앗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해공왕 시기에 어린 왕이 해공왕이 이제 굉장히 어릴 때 올라오죠. 그러면서 96각간의 난, 96각간의 난, 거의 모든 진골 귀족들이 다 들고 일어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반란은 왕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 왜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일으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앙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패배한 귀족이 있다.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지방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김원창이 아니죠. 그다음에 장보고도 기억나시겠지만, 어, 장보고 청해진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그 장보고도 청해진을 바탕으로 군인으로서 또 상인으로서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완도 앞바다의 해안을, 거기 활동하는 해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무역을 장악하고 본인도 상업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는데, 이 장보고도 왕위 계승 분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딸을, 기억나시죠? 딸을 진골 귀족에게 보냄으로써 그 진골 귀족을 왕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암살당하고 말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아까 여기서 장보고의 청해진 놓치고 갔던 것 같은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도 반란이 심하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왕위 계승 분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이 계승 분쟁에 가담하고 있는 진골 귀족들이 노급에서 더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농민들의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점점점 고통이 심해지면서 세금 부담도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어,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 정부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 노급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당시에 왕이었던 진성여 왕은 세금을 더 독촉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못 견딘 농민들이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들을 일으키죠. 여기까지 보고 있던 최치원이 보다 못하겠는지 진성여 왕을 찾아가서 이런 시무시벼조라는 글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조언을 올리게 되는데, 진성여왕이 이걸 어, 반영하지 않죠. 그러면서 결국 신라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3단계로 간다는 거. 경도강 때 노급이 부활되면서 위기의 예고고요. 그다음에 해공왕 때 굴육각간의 난, 모든 진골기족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이게 위기의 절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때 해공왕 죽죠. 그다음에 진성여왕 때 원종의 노예난, 적고적의 난, 최치원이 시무시비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신라 사회가 진성여왕이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사실상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걸, 신라 사회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위기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신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이 왕위 계승 분쟁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고 지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 지방 세력들이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세력들을 우리가 호족 세력이라고 하죠. 호족 세력은 그냥 지방에서 중앙 명령을 따르지 않고 중앙의 통제를 아예 안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유지하면, 근데 사실 이 호족 세력들은 중앙 정부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 출신 성분을 보면 그 지역의 촌주였던, 촌 단위의 마을 수령 촌주였던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진골 귀족들 중에서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호족 세력이 되는 그런 귀족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장보고 같은 군진도 있고, 이제 원래 신라 사회의 군대 장군이었다가 자기 지휘하는 병력을 호족 세력의 바탕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해상 세력, 여기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다음에 초적은 완전 일반 백성 출신인데 그냥 정말 갱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다양한 성격의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호족 세력들이 육두품과도 결탁을 하게 됩니다. 육두품은 이제 더 이상 신라 사회의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신라 사회를 포기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호족 세력들과 함께 붙는 거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방 호족 세력이니까 당시에 불교 기억나실 겁니다.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 교종과 선종 구분해 보시면, 교종은 뭘 더 좋아해?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죠. 선종은 경전보다는 참선과 수행, 경전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종은 경전을 읽어야 되니까 중앙 귀족들이 더 좋아하죠. 한자를 읽을 줄 아니까. 그다음에 선종은 경전을 읽지 않아도 되니까 지방 호족들이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 호족들이 어, 선종을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시기에 또 수도 경주만 좋은 땅이 아니다. 내가 있는 이 지방도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하면서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죠. 그 대표적인 책이 도선 스님이 쓰셨던 도선비기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뭐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니고 그런 거보다도 어쨌든 각 지방의 지방 세력들이 수도 경주만 좋은 땅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땅도 좋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방호족, 육두품, 선종 이게 신라 후기를 상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라가 이제 각 지방 호족 세력들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후삼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견훤이 서남의 한 군인 출신으로서 백제를 부흥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수도가 지금의 광주인 무진주였는데 이걸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궁예는 원래 신라 왕족 출신, 그러니까 진골귀족 출신이었다고 하죠. 아마 아버지 때에서 왕위 계승 분쟁에 패배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부흥을 외치면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수도를 지금의 경기도 개성이죠. 서울과 평양 사이에 송악으로 수도를 삼게 되는데, 나중에 지금의 강원도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나라 이름도 태봉으로 고치게 되지만 굳이 태봉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후백제는 견훤, 후고구려는 궁예, 그다음에 신라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게 후삼국 시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정리 여기까지입니다.